네, 저는 PPT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의원님들 바쁘신데 40여 페이지 가까운 그 발제문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줄여가지고 한 20몇 페이지를 했는데요. 이틀 전에, 48시간 전에 이제 이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48시간 만에 만든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게 플랜 A는 분명히 내란 특별재판부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모 의원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위헌 결정 되었을 때 멈추지 않는다라는 법까지는 예상을 지금 플랜 A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플랜 B를 얼마 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플랜 A가 성공할 리가 없는데, 거의 성공하기가 어려울 텐데 실패하면 이 길로 온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란 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플랜 A고요. 아마도 플랜 A가 실패하는 그날부터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대법관 증언 문제로 돌려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이 굉장히 많은데 요약을 드리면 3에서 6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사법권의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쯤에 저희들이 헌법학회에서 모여가지고 숫자를 세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몇 명의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을까? 2분 빼놓고 전원을 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4명을 더 하겠다, 12명을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26명까지 증언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가 여름에 쭉 세봤을 때 26분 중에 이 정부에서 24분의 대법관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이 되는 아주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코트 패킹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구성, 최고법원의 구성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는, 요약해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에서도 일부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에서는 다 실패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게 성공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작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잘 아시는 이제 뉴딜 정책 하려고 여러 가지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다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 대법원은 우리하고 달리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법원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쓴 게, 한 분이 70세에 이르면 그 숫자만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법안이 나오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 내란특별법이나 다른 법 가지고 여야가 쟁점이 돼서 다투고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하게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거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1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법개혁법안 1937의 영향을 보시면, 이 법안은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점차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패킹 시도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기를 놓고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아까 장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느냐? 두 가지인데 단기적으로 이거 성공한다고 생각할까? 헌법학적으로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혹시 여기 이 12페이지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교훈, 즉 공격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뒤로 주춤 상대방이 물러나서, 즉 대법원이 양보해서 저절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혹시 이 교훈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설마 통과야 시키지 못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소위 위화적 효력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를 역사로부터 지금 여기에 한국에 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 12페이지 보시면 루스벨트 대통령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등이 모두 대법관을 자기 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2배 정도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도는 어디 있냐면 그 뒤쪽에 19페이지 이하에 라틴 아메리카의 증언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 코드 패킹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본인의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을 지금처럼 2배 정도 늘립니다. 그 후에 차베스 정권 하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법률이 다 차베스 정권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됐습니다. 이게 어디 영향을 미치느냐? 사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이 베네수엘라가 잘 아시다시피 석유 산유국 중에 남미에서 최고 산유국인데 이 석유를 가지고 정책을 거의 퍼주기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쪽에서, 외교정책 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시사점을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결국 이 차베스 정부의 사법부 개편은 철저히 정권 유지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법과 제도를 악용했는데요.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 대법원의 정원은 베네수엘라의 국가 위기의 단독 원인은 아니지만 이 권력 집중의 도화선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그 옆 나라인데 똑같이 그 베네수엘라를 따라서 했다가 거의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의 그 교훈을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정원이 변동이 되면 사법부가 독재 정치가 되고 또 이 독재 정치가 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냥 대법원 증언은 사법부의 그런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개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대법관님들 14분에서 증언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7, 80% 증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증언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로 삼는데, 증언은 하되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교차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는 몇 명 정도만 하고 다음 정부에서 몇 명 정도 하고 또 올해는 몇 명 하고 또 5년 후에 몇 명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1년에 4명씩 4년에 뭐 10명씩 16명씩 증언한다는 것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그 전례에 비추어서 국가를 마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주 최소한도로 그리고 정권마다 교차하면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이 정책을 하실 때에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저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심제 도입인데요. 사심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27페이지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단계로 법원을 압박하다가 지금 법원을 압박하고 있죠. 하다가 안 되면 대법관을 증언하다가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사심제를 도입할 거다. 아마 곧 내년쯤이 되면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실패하면 막바로 사심제와 대법관 증언 문제를 꺼낼 텐데요. 사심제 도입은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을 우리 헌법 제68조 2항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독일식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사심제 도입에 있어서 독일에서 이 사심제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심제에 관한 말씀을 상대방에서 하게 될 때에는 독일 제도를 갖고 독일이 사심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심제의 문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조직법 내지는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을 개정하면 형식적으로는 이 사심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현재 사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그 조직과 구성, 운영을 다 사심제 도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 심인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만 개정해서 사심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 구조를, 헌법의 스트럭처를 모두 허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발제문 안에는 사전심사제에 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갖고 있는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에서도 32페이지 이하에 사전심사제가 먼저 연구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헌법 소원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헌법 소원제도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사전심사제를 먼저 내지는 동시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상소허가제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만 건에 이르는 헌법 소원을 미리미리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이 헌법 소원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를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헌법재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소송에 휩싸이게 되고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법체계의 붕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심제를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것을 도입하면서 독일식으로 하려면 이 사전심사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시면 아마 사심제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광풍이 지나고 나면 사심제와 대법관 증원 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연말연시에 조금 더 보완하고 연구해서 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성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